로또가 분명 확률상 우리가 지는 게임이라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럼 지는 게임이면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작은 위험은 회피하고 네. 작은 이익은 베팅을 합니다. 우리가 포탄이 한번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로또가 터진 데는 왜 줄을 설까? 굉장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오늘의 플러스, 로또는 과연 예측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민택이 SNH 기술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은 평소에 로또 좀 하십니까? 전혀 하진 않고요. 가끔 이제 지인들 생일 선물로 예. 혹시나 해서 이렇게. 예, 그것도 좋죠. 뭐 많은 사람들이 로또 그렇게 부르잖아요. 일주일에 그냥 행복. 그렇죠. 예. 그 기대감으로 또 지내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어쩌다가 뭐 좋은 꿈 꿨다라는 소리 듣는 사람들 있으면 같이 예. 더불어 살기도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뭐 행복한 생각하면서 그렇죠. 재밌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로또 1등 조작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예,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닌데 그 어떤 특정한 번호가 나온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예. 조사를 하고 그랬던 것들을 얼핏 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운 아닌가 싶은데 네. 로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특정한 뭐 어떤 편의점에서 나온다는 그런 설도 다들 많이 믿으시죠. 예, 그건 사실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로또 관련해서 무슨 번호 추천해주는 예. 그런 커뮤니티들도 있던데. 뭐 그런 것도 있다는 예.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오늘 그런 이야기가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수백 년 되었다는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예. 오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로또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로또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고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도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룰렛 같은 것 다 했었기 때문에 오래됐는데 핵심은 이제 이게 국가 사업이라는 거죠. 이제 조세에 대응하는 어떤 국가 사업인데 그거를 실현하셨던 분은 카사노바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카사노바 그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람둥이? 네, 이 양반이 이제 그 베네치아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감옥에 갇혀 있었죠. 거기서 이제 탈옥을 하면서 그대들이 나를 이곳에 가둘 때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대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곳을 떠나노라 이렇게 떠났죠. 그런 분이 이 베네치아에나 안 그러면 이 이탈리아 곳곳에서 하고 있던 로또라는 방식 네. 이것을 프랑스에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국가 사업으로서 로또가 이제 프랑스부터 채택이 됐던 거죠. 네. 이게 이제 제노바식 로또라고 말을 합니다. 제노바식 로또는 뭐예요?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이탈리아는 북부 지역은 이제 거의 도시 공화국 시대였는데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도시의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뽑을지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게 이제 인기 투표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팬덤 정치가 되거나 이런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90명의 덕망 있는 분들을 일단 거른 다음에 90명 중에 5명을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뭐 누구나 해도 상관은 없으니 오히려 이제 어차피 임기제로 바뀔 테니까 네. 공정하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본 거죠.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내기를 건 거예요. 내기를 건 거예요. 누가 5명이 될지를. 이것도 나름대로 진짜 무슨 스포츠 복권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싱 경기할 때 네. 도박사들하고 네. 뭐 우리 경마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때는 이걸 보면 그 정치라는 게 하나의 엄청난 이벤트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의원에 누가 당선될지 지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없어요. 누가 로또에 당첨됐다라는 소식이 더 많이 이제 정치 이슈를 덮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카사노바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복잡한 정치 현실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더 사람들의 너무 집요한 정치적 관심사를 갖다가 바꿀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조세 수입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정치 이슈에 너무 사람들이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니 차라리 그걸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네. 로또가 도움이 된다 그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실제 카사노바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정치 이슈가 많이 잦아들고 네. 본질이 아닌 로또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때가 생각해보면 1757년 8년 때는 부르봉 왕실이 이제 마지막 순간 네.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어렵던 순간인데요. 그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조세 문제 때문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된 게 1789년입니다. 예.
그때 그 순간에도 복권 충천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그다음에 공화정이 선포되고 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단두대로 처형되죠. 그 순간에도 로또는 계속했어요. 야, 국가가 어떻게 보면 전복된 상태인데 그때도 로또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사람들은 더 꿈을 꾸는 게 이제 평민들의 정치 권력을 잡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예. 똑같이 로또는 자기가 귀족이 되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혁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또는 결국은 정부가 돈을 버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과도한 돈을 걷는 거라는 비판이 굉장히 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혁명 정부 입장에서는 그 말도 맞는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조세 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메트 공화국 정부 공포 정치 뭐 수많은 이런 어떤 격변기에도 로또에 몰린 거예요. 네. 결국 카사노바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결국은 국가 사업으로서의 국권은 나중에 폐지는 잠시 일시되긴 하지만 일시로. 예, 일시되긴 하지만 한 70년 동안 카사노바 복권은 계속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들 호주머니 털어서 네. 또 다른 형태의 세금 납부하도록 만든 건 분명하나 네. 그 1등 당첨자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그 꿈은 바로 옆집에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됐다는 이야기 듣는 순간 그냥 그렇죠. 편의점에 줄 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로또의 공평성에 대한 네. 그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로또는 과학적으로 공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스티븐 스티글러 교수라고 네. 통계학에서는 되게 대가신데 네. 그 시카고 대학이죠. 이분이 그러면 이 70년간 유지됐던 카사노바 로또 그 90개 공에서 구설해서 5개 번호를 추첨하는 지금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뭐 비슷한 양식인데 그게 공정했는지 똑같이 미국에서도 의심이었던 거예요. 예. 미국에서도 계속 로또가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쭉 했습니다. 90개의 그 공에서 추첨된 빈도수를 전부 다 조사했어요. 네. 70년간 남아있는 모든 기록. 조사하니까 90개 번호는 거의 다 고르게 분포됩니다. 추첨된 번호들은. 예. 그 문제가 없죠. 추첨은 공정했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 희한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 베팅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잖아요. 예. 베팅한 번호는 고르지 않아요. 특정한 숫자만 계속 반복되는 걸 발견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나폴레옹의 생일이었거나 나폴레옹과 관련된 숫자들에 사람들이 베팅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르게 추첨이 됐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베팅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특히 참 되게 당혹스러운 게 본인 생일이나 자식들 생일을 넣는 게 일반적인데 예. 나폴레옹과 관련된 숫자들. 왠지 그 사람이 그때 영웅이었고 네.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도 예. 오히려 그 사람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 꽤 계시거든요. 예. 우리도 이제 정치적 팬덤이 있으면 예. 왠지 그분의 그 어떤 뭔가 관련된 거 있으면 내가 이제 행운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게 위안을 받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특정한 숫자가 빈도수가 튀는 걸 갖다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되는 게 로또 번호를 추천해 준다든가 네. 아니면 이 번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면서 뭐 분석을 해 준다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업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로또를 그냥 행운의 숫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예측하려는 이런 행위들 이런 방식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거의 다 그 어떤 공을 추첨하는 게 기계적 오류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 로또 번호가 어떤 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예. 특정한 번호가 이제 자꾸 등장한다 이제 안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소비자 한 분이 이제 정식으로 제기를 한 거죠. 네. 쭉 분석을 했어요. 실제로 네. 보면 추첨된 빈도수가 이상한 분포로 보여요. 음. 그랬더니 로또 기계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 기계에 오류가 있었던 건 나중에 또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계에 오류가 없다면 그게 다르게 나올 확률은 뭐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뭐냐면은 사람들의 기대는 고르지 않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인대 이론이라고 네. 주식 투자할 때 네. 들어보셨죠? 케인스가 이야기했던 케인즈 미인대 이런 예, 예. 유명하죠. 예, 이게 뭐 주식할 때 주식책에 제일 처음에 아마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내가 좋다는 걸 고르는 게 아니고 남들이 평균적으로 좋아할 주식들을 사야 된다라고 이제 다들 첫 무리에 그렇게 쓰시거든요. 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케인즈의 원책, 그 일반 이론, 네. 일반 이론, 그게 보면 그 원문을 제가 쭉 읽어보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투자한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역으로 또 영매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영매매 하는 분을 다시 또 영매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이거 어디까지 추정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빠지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일반적인 평균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평균의 인간은 존재하기 힘들다는 게 우리의 이제 어려운 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로또도 분명히 기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특정한 것들이 이제 치우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마 경제학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는 게 평균의 3분의 1을 추측하는 게임 같은 거 예. 많이들 해보실 거예요. 이제 0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 사람들이 평균으로 생각하는 숫자의 3분의 1을 맞추는 게임. 예. 그러면 정답은 0이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예. 0으로 보통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균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다시 또 평균을 생각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가 기계가 어떤 확률을 낼 것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나 예.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아주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또를 살 때 사람들은 기계의 어떤 확률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감이랄까 네. 다른 것들에 더 의존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로또를 예측해주고 추천해주는 여러 사설 업체들이 네. 기계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숫자들을 선호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떤 숫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맥락으로 추천을 해주는 게 있나 보죠. 그렇게 더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 아. 주식시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로또에서는 뭐 그렇게가 되게 힘들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평균을 추종하자 이게 네. 아닌 그 의견은 예를 네. 들어서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 것처럼 남들이 이걸 베팅하니 그걸 쫓아가겠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숫자를 첨거해 주는 데도 있고 네. 다른 숫자를 첨거해 주는 거에 또 다시 역발상을 또 해서 이게 또 다른 숫자를 한다 이 얘기군요. 마틴게일 배팅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재밌는 건데 오징어 게임 보시면 예. 두 사람이 홀짝 게임을 해요. 그렇죠. 아니 계속 한 사람이 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반반씩 따야 되는데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홀짝 게임을 하는데 지금 홀이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홀과 짝은 2분의 1 확률이 되는데 홀이 계속 나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조작이다. 이제는 짝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짝이 나올 확률에 계속 더 베팅을 합니다. 그건 독립 사건이거든요. 네.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홀이 계속 나올 확률도 계속 존재해요. 네. 그러면 이게 조작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확률을 우리가 오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홀짝 게임을 할 때 그래서 마틴게일 베팅이 뭐냐면은 이제 홀이 계속 나오면 짝에다가 계속 더블로 베팅하는 기법을 예. 말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쫄딱 망한다는 수많은 그 확률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균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빨리 안 믿는 게 되게 좋습니다. 어떤 특정한 확률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홀이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네. 우리 장기간의 그 게임을 계속한다면 네. 이제 짝이 더 많이 나와야지만 네. 대수의 법칙이 맞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네. 우리가 그만큼 베팅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못하니까. 네. 우리가 영원히 무한히 자금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에 모든 돈은 흔히 말해서 확률이 올인되는 거죠. 네. 더 확률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통계 분석가들이 이미 했습니다. 예. 그런데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우리 박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예전에 이런 역사적인 네. 인물부터 최근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지인들,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분들이 로또, 복권을 계속하고 그 복권에 숫자를 기입해서 넣을 때 남다른 숫자를 의미 부여해서 넣거나 네. 또는 누군가에게 추천받아서 넣는 네. 행위가 인간의 본성과 관계가 맞습니다. 크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인간의 본성을 잘 이용한 게 바로 그 카사노바 복권이 로또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프랑스 정부는 코웃음을 쳤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프랑스가 복권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도 안 삽니다.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권은 어떻게든 국가가 돈 버는 구조거든요. 네. 이거는 뻔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계몽주의를 믿고 있던 프랑스의 귀족 지식인들은 절대 복권 안 샀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러다가는 조세 수입이 이제 안 되니까 네. 채권에 끼어 팔았어요. 네. 그래서 채권을 갖다가 이제 뭐 1억치를 탔다, 10억치를 샀다. 예. 그러면 1000분의 1 가격으로 복권을 사게 만들어줬어요. 음. 이제 이것들을 갖다 역이용한 게 볼테르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몽주의 볼테르는 이걸 역이용해가지고 채권을 갖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산 다음에 그러면 복권의 가격은 다시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네. 더 낮은 가격으로 복권을 많이 살 수 있죠. 예. 그러면 복권의 당첨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음. 그렇게 해서 역이용해서 프랑스 재정이 파탄이 납니다. 네. 그리고 볼테르는 유럽 최고의 부자가 되거든요. 오. 그래서 이거는 확률 게임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이 역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첫날 복권이 딱 한 장만 팔렸는데 네. 그게 1등이 되면 어떡하냐. 로또가 그럴 수 있거든요. 네네. 한 사람이 딱 했는데 복권이 1등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카사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다고. 아. 이게 루프가 계속되면 결국 이기는 거는 주체자거든요. 네네네. 믿어보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자들이 뭐 주위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프랑스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엄청난 이익이 된 거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로또라는 게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인간 본연의 본성, 심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분명 핸디캡 경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확률적으로 우리 쪽이 더 분명 질 가능성이 높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하는 거군요. 뭐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이제 로또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해요. 예. 우리가 포탄이 한번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로또가 터진 데는 왜 줄을 설까? 굉장히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거 왜 줄을 쓰는 거죠? 풍수에 거기가 뭐 명당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써있던데. 위험이 있는 것은 조그만 확률이 있어도 회피합니다. 예. 약간의 위험만 있으면 무조건 회피하고요. 예. 약간의 이익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다 베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죠. 확률은 둘 다 작은 거지만 네. 작은 위험은 회피하고 예. 작은 이익은 베팅을 합니다. 아, 우리 인간은 너무 모순돼요. 예. 우리 앞서서 로또가 분명 확률상 우리가 지는 게임이라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예. 국가가 조세 수입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걸. 예. 그럼 지는 게임이면 같은 그 발상이라면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죠. 회피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득달같이 하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예.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고객은 챗 GPT가 아니거든요. 예.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또가 이렇게 지는 게임인데 이건 열심히 하는데 예. 또 다른 맥락에서는 위험은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때 같은 논쟁이 뭐가 벌어지냐면 예. 예방접종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때 예방접종에 이제 이게 백신이 발견되기 전이라서 예방접종 20분의 1 확률로 사람이 죽었어요. 네. 천연두 처음에 했던 게 예. 인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그런데 이때 무조건 실체하는 게 이익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는. 그때 너무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5%는 못 견디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국가적으로는 이익인데 그거를 위험을 내가 왜 감수해야 되냐는 거죠. 누군가는 죽잖아요. 네. 지금 그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백신에 대한 사망률이 훨씬 낮아지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들까지 포용하지 않으면 국가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네. 확실히 제가 하나 이해한 건 있어요. 참 우리는 오전에 물어봤었을 때 대답과 저녁 때 물어봤을 때 대답이 다른 모순된 사람이구나. 복권할 때는 위험이 좀 있어도 마치 당첨되면 큰 돈 생길 거 거기 보고 이제 몰입하는데 예. 다를 때는 또 아유 이건 위험해서 싫어요 하고. 맞습니다. 예, 확실히 오늘 로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심리 상태를 좀 배워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라든가 성찰도 많았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합리성에 대해서는 케인즈가 가장 주목을 했어요. 예. 케인즈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인대 이론을 했던 거는 그 사람들의 평균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대체적인 사람들이 이런 의견이라는 게 굉장히 존재하는가였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야성적 충동, 합리적인 개인이 아니고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이제 경제를 결정을 하는 게 많아서 경제는 그 사람들의 이제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되겠거든요. 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계산될, 아까도 말씀드린 챗 GPT한테 복권 살 거냐 물어보면 100% 안 삽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저의 고객들은 전부 다 챗 GPT가 아니거든요. 네. 복권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게 평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수결의 원칙도 맞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평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예. 다수결 원칙은 과연 우리가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방법일까? 다수결이 차선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무리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그 방법을 많이 선호하는 것이지 네. 사실 그걸 꼭 우리가 모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네. 로또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게 다 우리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기본이기 때문에 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노벨 경제학상이 여기서 탄생한 게 있습니다. 불가능성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케네스 에로라는 분이 1951년에 아주 약관의 나이에 뭐 박사 논문인가로 썼던 건데 네. 어떤 투표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공정한 투표는 없다. 네. 공정성을 다 만족시키는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성 정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1970년에 타셨고 그때 이 충격적인 논문이 나오면서 서구사에서 과연 우리가 그 1950년부터 한 70년 사이에 민주화 논쟁들이 서구의 60년대 굉장히 많았는데 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반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때부터 아 이게 굉장히 선행 연구가 있었구나 라고 있는 게 알려져요. 역시나 또 카사노바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 그 시대에 수많은 논쟁들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보르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유체역학인데 네. 유체역학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보르다라는 수학자가 계시고 예. 거기에 콩도르세라는 네. 당대 이제 또 쌍벽을 이루는 두 사람의 대결이 있었어요. 네. 이때 가장 큰 논쟁은 뭐였냐면은 그 파리 왕립 아카데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사노바가 있었을 때가 부르봉 왕조 네. 그 1789년 혁명 직전에 이제 그 로또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프랑스 부르봉 왕실에서 왕립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술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예. 근데 학술은 학사가 되면 상당히 지위도 높았겠죠. 그러면 신입 회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것들을 회원들의 투표로 의해서 기존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회원을 선출하는데 역시나 이때도 그 이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뽑을지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면 야 어떻게 이제 다수결로 뽑는 게 맞을 것인지 네. 아니면 또 뭐 다른 방식 뭐 중복 투표로 해가지고 최다 다표를 하는 게 낫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겠죠. 이때 콩도르세라는 사람이 이제 실세였는데 야 이거 투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파였던 보르다는 그걸 알아챈 거죠. 네. 아 제가 지금 자기한테 유리한 투표 제도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 보르다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내가 먼저 발표하겠다. 내가 미리 생각해 둔 게 있다라고 먼저 발표합니다. 이게서 되게 재밌는 이제 투표 방식이 나오는데요. 예. ABC 세 후보가 있어요. 예. 이제 두 명이 할 때는 보통 찬반으로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과반수가 되거나 뭐 그런 게 되겠죠. 자, 세 명의 후보가 난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876을 얻었어요. 예. 그럼 우리는 A 후보가 그러면 8표니까 뭐 우리 다수니까 뽑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876, 7하고 6을 더하면 13이거든요. 예. 반대하는 사람이 과반이 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 예. 배점제를 하자는 거였어요. 배점제. 예, 1등 얼마 뭐 2등 얼마 이렇게 하면 그 충분히 사람들에게 의견이 반영돼서 배점제로 하자는 걸 했어요. 네. 그때 콩도르세는 이걸 갖다가 다시 반박을 합니다. 예. 1년 동안 준비를 해.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투표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인데 다수결 확률 해석 실론이라는 게 이제 발표되거든요. 네. 이때 되면 어떤 또 이야기하면 네 말대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배점제로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하는 거죠. 100명이 이제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데 ABC 순으로 배점제로 투표를 할 수가 있죠. 네. 100명 중에 51명은 AB 순으로 했고 49명은 BCA 순으로 했어요. 그런데 ABC 순으로 할 때 벌써 51명이 A를 다수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배점제로 이걸 계산해 보면 B가 당선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점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분은 무조건 1대1을 갖다 계속 붙여야 된다. 네. 결론이 날 때까지. 네.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이게 보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ABC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A가 B를 이겼는데 B가 C를 이겼죠. 그러면 당연히 A가 C를 이길 것 같은데 C가 A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무한 루프에 돌게 됩니다. 이게 역설이 일어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는 있어요. 예. 콩도르세 역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작은 모수에서는 그런데 예. 아까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수가 계속 커지면 예.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네. 어떻게든 투표를 올리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걸 보니 또 49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1대1 맞대결을 하면 결국은 다수의 의견이 드러난다는 걸 이제 논증한 게 495페이지인데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게 프랑스 결선 투표입니다. 아, 그래서 유럽에서는 결선 투표 제도가 잘 있는 보시면 거군요. 이번에 프랑스 투표가 극적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음. 어떠한 정파가 이제 다수, 이제 1차 투표에서 다수였죠. 네. 그런데 네. 2차 투표라니까 그 1차 투표에서는 다수, 그러니까 복수의 후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예. 1차 투표는 분명히 다수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과반 이상이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콩드레스가 지적한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계속 이런 걸 하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시면 지난 몇 번의 총선과 대선을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 우리가 뭐 역사의 과정을 결선 투표가 됐으면 상당한 결과가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걸 선거제도를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네. 선거제로 말씀드리면 네.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다 우리 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전 오후 그 욕구도 달라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다 추스릴 수 있는 뭐 합리적인 제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콩드로세도 그 책의 말미에 그런 말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케네스 에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콩드로세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은 다수결에서 어떤 보르다 방식이든 뭐 순위 투표든 과반수든 어떤 거든 모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걸 계속 말하거든요. 자기도 자기의 방식 그 결선 투표를 하더라도 사실은 뺑글뺑글 가위바위보 하듯이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네. 자기도 스스로 역설이 있다고 말을 해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방식, 이 대표자를 뽑는 다수결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든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최소한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자는 거죠. 네. 우리가 제일 처음 다시 이야기하는 로또를 왜 하게 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투표로 지도자를 뽑다 보면 누구를 뽑든지 간에 이제 말이 많습니다. 네. 그게 팬덤이었던 뭐든 만에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의 풀을 두고 제비뽑기 하겠다는 게 제노바식 로또가 제약이었듯이 예. 현재 우리가 투표를 하든지 간에 누구든 여기에 대해 반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시스템 자체는 누가 봐도 가장 수학적으로 모순이 덜 발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두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결선 투표로 하는 거고요. 똑같이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이분이 걱정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떤 순간인가요? 이게 1785년에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렇게 다수결에 이제 믿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다수결이 결정이 잘못될 수가 많죠. 그렇죠. 그렇다는 걸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일어나면 이때부터는 거의 다가 다수결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급진파들은 자기들이 이제 숫자가 더 많잖아요. 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면 자신의 의견이 유리하죠. 거의 다 다수결로 하고 반대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가 이제 공포 정치라는 게 실시되는데 반대파는 이제 단두대형을 많이 했죠. 예. 반대파를 죽이는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이것들을 갖다가 콩도르세는 사실은 이제 프랑스의 좌파였고 혁명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네. 이걸 갖다 맹비난합니다. 맹비난하자마자 혁명위원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죠. 그렇다는 건 이제 이때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기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분은 궁극적으로 원했던 거는 같아요. 다수결이 꼭 원칙이 아니듯이 그렇다고 다수결을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다수결이 맞다고 한 다음에 소수의 의견도 어떻게 우리가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네. 끊임없이 고문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중의를 모아서 진보할 것이다 계속 믿었던 사람이죠. 그렇군요. 다수의 중의를 모으는 그 역사적인 과정에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네요. 오늘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여러 이제 맥락을 우리가 다뤄보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로또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비합리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제도를 크게 이제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궁극적으로 합리성이라는 것만을 꼭 추구해야 되느냐도 좀 고민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어마어마한 미신인 것 같았는데 이게 엄청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 나면 미역국 먹어야 된다 했는데 그거 맞습니다. 실제 그것도 성분 분석해 보니까 미국에서 대박을 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달무리가 지면 뭐 비가 온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그게 무슨 옛날에 인공위성 띄어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과학적인
합리적이라는 것도 비합리적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일기예보가 그렇습니다. 일기예보요? 예, 일기예보가 아까 말했지만 오랜 경험상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되는데 처음에는 185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영국의 이제 영국의 런던 왕립협회라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 학술 단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내부 토론이 있었어요. 과연 일기예보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다 웃었어요,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그건 미신이었거든요. 네. 뭐 아까 뭐 허리가 쑤시면 비가 온다. 네. 아니 그게 그럴 법하지만 다 그런 건 100%는 또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100%가 아닌 거. 결정론적 확률을 우리가 이제 믿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예언 보통 갑자기 우리가 삼국지 보면 제갈량이 이제 동남풍이 불 것이다. 예, 예. 그런 이야기 같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그 100%는 확신도 하지 못하는 일을 왜 하냐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 집중 공격해요. 그분의 이름이 피츠로이라는 분이십니다. 예. 이제 그분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데요. 예. 이분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극복하는지 결국은 지금은 기상예보를 미신으로 믿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는 미신이었어요. 그 과정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처음에 이제 영국은 가장 중요한 게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정복하는 게 중요해서 해도를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렇죠. 해군력의 나라죠. 그럼 해도를 작성한다는 이야기는 거기 안 가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거기 암초가 있을지 갑자기 무슨 재난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함정을 몰고 간 사람들은 극도의 이제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배, 비글호라는 배가 떠났다가 그 외로움에 못 이겨 가지고 선장이 자살해요.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배에 타고 있던 피츠로이라는 귀족이 그 배의 임시 선장이 되어서 무사히 그 배를 영국으로 귀환시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예. 이걸 몰고 다시 나가라. 자기도 죽을 것 같다는.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떠나는 거 내가 과학을 좋아하니 어떤 촉망받는 젊은 내 또래 과학자를 데리고 가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 과학 탐구를 하면서 내가 그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데려간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이 두 번째 항해에서 찰스 다윈이 탑승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진화론의 예. 증거들을 갖다가 수집하게 되죠. 네. 그리고 피츠로이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네. 과연 기상현상이 이게 예측 불가능할 것일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모퉁이를 돌면 갑자기 폭풍하고 오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인과관계를 하나 찾아냅니다. 저기압이 발생하면 폭풍우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생각을 잘 해보는데 날씨는 이동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서쪽에서 온 날씨가 서울에 오는 거거든요. 이때 전신이 발명됩니다. 전신. 예, 전신의 이동 속도는 날씨의 이동 속도보다 빨랐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압력계를 이용해서 저기압을 갖다 미리 좀 측정해 두고 그 다음에 날씨 이동 속도를 갖다가 여기에 무슨 날씨다라 하면 그 다음 쪽에서는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예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야 그게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피해를 봐. 그렇겠죠.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폭풍으로 출항을 해야 될 텐데 예. 폭풍우가 있을 확률이 높다. 라고 해버리면 출항 안 하니까 출항을 못 하잖아요. 금지를 예. 시켰는데 예. 그런데 폭풍우가 안 올 확률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선주들은 조업 못 하게 했으니 손실이죠. 그 어떻게 정부가 만약 그런 걸 발표를 했다가 그렇네요. 그럼 내가 물려줘야 되나? 예. 이게 정부 기상청의 문제다 이거는 예. 문제라고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걸 갖다가 반전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예.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1859년에 영국이 이제 그 증기선들을 계속 크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500명이 탑승하는 로얄 차터라는 걸 만듭니다. 네. 영국의 자랑이었어요. 최신 함정 딱 만드는데 출항하자마자 폭풍우에 휩쓸려 가지고 500명 중에 41명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충격에 빠져요. 아니 네. 우리가 지금 영국이 세계에 과학을 선도하고 증기선이 계속 세계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영국의 어떤 대영 제국의 권력을 유지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 정부는 폭풍 경보에 대해서는 허용을 합니다. 폭풍에 대해서. 네, 폭풍 경보죠. 이거는 예. 뭐냐면은 이미 폭풍이 어디서 발생했기 때문에 전신으로 빨리 알려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출항을 하지 마라. 예. 이거는 이제 거의 100%거든요. 예. 100%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폭풍 경보가 거의 맞았어요. 네. 이미 발생했으니까. 뭐 우리도 제주도에서 이미 왔으면 곧 오는 남해안, 거니까요. 남해안들은 거의 다 이제 그 출항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막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 폭풍 경보만 허용했는데 피츠로이는 더 나갑니다. 1861년에 영국 일간지 지금도 있는 더 타임스에다가 날씨 예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본인이요? 매일매일. 와. 이게 반응이 엄청납니다. 예. 사람들은 영국은 특히나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 비가 올지 안 올지. 예. 이것도 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대단하다. 기온이 오르고 내릴지. 아니, 관심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전까지 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예. 이게 로또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정치인들 선출하는 거였는데 영국 왕실의 입장에서는 영국 왕실은 이렇게 행차가 되게 중요했죠. 우리나라도 뭐 왕실의 행차 중요했죠. 이게 나갔을 때 비가 올지 안 올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네. 이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매혹시킵니다. 이때 피츠로이는 딱 멈추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고. 프리딕션이 아니라고. 프리딕션이 되는 순간 그게 뭐냐면은 이제 프랍사의 예언같이 제갈량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게 아니고 확률로만 했어요. forecast. 제가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이게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for 미리 네. 캐스트 전파한다. 그를 위험이 많으니 대비하라는 이야기지 100% 맞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네. 이때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이게 아까 말한 실제로 선주들이 이것 때문에 아니 그 선원들은 폭풍 경보가 아니더라도 이제 폭풍 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폭풍 경보는 이미 폭풍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지만 네. 폭풍 예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주들이 반박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포캐스트란 말 미리 대비하라는 걸로 계속 바뀌었어요. 그 포캐스트도 이분이 처음 사용한 거예요? 처음입니다. 와. 지금 이제 뭐 우리 박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논문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네, 주가 전망.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도 내년에 이제 포캐스트 생산을 얼마나 할지 예. 이게 뭐냐면은 위험한 걸 대비하는 겁니다. 예. 이때부터 날씨가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아. 이게 그래서 제가 요 대목 확률에 대한 논쟁은 항상 어렵지만 예. 결국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해준 게 날씨 예보였고 그 확률에 대한 논쟁을 많이 종식시킨 분이 이 피츠로이라는 분 이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참 우리 인간이 내리는 의사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원히 합리성을 좀 더 찾아가는 그런 여정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아마 또 극복될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계속되면서 예. 서로 경험을 하거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인공지능이 틀리다 맞다기보다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네요. 우리 결정이 어떤 건지를 돌아보게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결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베이스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또 우리 합리성에 대한 또 한 번의 커다란 도전이자 과제가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 해주셔서 오늘 많이 또 배웠습니다. 민태기 SNH 기술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